간만에 이거 반갑다고 해야 되나요? 간만에 동물국회가 등장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우려고? 안 믿겨? 들어오세요. 안 믿겨? 기자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지금 안건 자체가 정리가 안 됐어요. 요즘 안건 조정위원회 분들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강영이야.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회의 진행 방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는 거라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는 거라고. 이 상황을 왜 들고 다녀요? 저쪽에 가 저쪽에. 뭐가 만들 저쪽에 가시는 겁니까 지금? 드시고 분 많잖아요. 약기 드시고 분들. 누가 술을 마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음료하면 대체 한번 할까요? 마세요. 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1분의 의원이 찬성했으므로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네, 세 글자 난장판 뭐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정확히는 어떤 상황입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네, 어제부터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는 검수안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금 속전속결로 통과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건데요. 일단 국회 법사위의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습니다. 6시간 만에 통과가 됐었고요. 안건조정위원회도 열렸었는데 8분 만에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충돌도 있었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 위장 탈당 논란인 민영배 의원이 이제 포함되자 국민의힘 측에서 언론에 공개하자라고 하면서 대치가 격해지기도 했었고, 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서는 상임위원장을 맡기 위한 심야의 육탄전, 아까 보신 장면과 같은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최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한 표현이 더 있었네요. 네 글자 아수라장. 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중재안으로 여야가 원내대표가 나란히 서서 3명이서 기념사진 찍으면서 검수완박을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했다. 그래서 이게 뭐 협치인 듯 협치 아닌 협치 같은 결론을 내렸다라고 다음날 토요일자 조간들의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근데 이건 며칠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먼저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국가사법체계를 70년 만에 완전히 재조정하는 거거든요. 하하. 뭐 일단 지금까지 계속 수사였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뭐 물론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박탈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국회에서 다수결로 땅땅땅하고 끝날 만한 내용이 아닌데 그 과정에서 뭐 공청회를 연 것도 없고 뭐 유관기관들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과정도 없었고 그냥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아무리 중간에 합의를 했고 합의 파기를 했던 국민의힘 책임도 있지만 이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합의를 파기했으니 지금 저렇게 쭉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건조정위에서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어떤 의미냐면 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세 개, 그리고 나머지 3개 해서 4개가 되지 않으면 최장 90일 동안 숙고해서 이 법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어쨌건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을 해서 여기 4자리에 포함시켜서 지금 통과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까지 고려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론적인 입장까지 종합을 해봤을 때 이게 과연 이렇게 그냥 밀어붙여도 될 일인지 저는 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검수완박 법안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를 알려주신 분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전 이 얘기부터 좀 먼저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전혜연 평론가님, 저걸 저렇게까지 아수라장 난장판 상황까지 연출되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일단 법사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와 어제 전체회의 보신 것처럼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어요. 검찰이 물론 시청자분들도 보시기에 검찰이 다 잘한 건 아니겠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6대 범죄를 이제는 2개만 남겨놓고 4개는 없앤다. 그중에 2개도 이제 조만간 없어져요. 검찰 수사권을 없애야 될 만큼 검찰이 정말로 나쁜 조직인가라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나쁜 조직이라기보다는 권한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권력을 분산시켜서 하자라는 취지의 검찰 개혁안은 몇 달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돌아보면 수십 년간 진행되었던 안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냈던 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사권 조정 1차로 지금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것을 무조건 가져야 되고 박탈한다는 식은 약간 정치적 주장에 가깝고요. 검찰이 또 2가지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포함시킨 중재안 중에는 정의당과 또 일부 일각에서 우려가 나고 있는 선거에 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올해 말까지 즉 6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6개월 정도 있는 기간까지 하는 중재안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앵커님께서 내자 설명하셨는데 저도 내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호떡 합의. 무슨 호떡도 아니고 어떻게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을 하고 의원총회 추인을 받았던 안을 사흘 만에 이렇게 홀딱 뒤집는지 참 국민들로서는 의회를 바라볼 때 씁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번째 내자로 하자면 협치 파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곧 출마를 앞두고 사실상 지금의 의회의 국면이 협치를 국민의힘이 앞으로 여당으로서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대인데 합의안을 3일 만에 파기하면서 어쨌든 여소야도 국면에서 펼쳐질 때 있어서의 갈등 국면을 예고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한 어떤 찬반 토론과는 별개로 지금 의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참 웃긴 것 같지만 슬프다라는 느낌을 주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장에서의 아수라장 중에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참 웃지 못할 장면, 조금 비꼬아서 말하면 참 가관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앞서 보니까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측정 한번 해볼까? 뭐 측정 한번 해볼까? 뭘 측정하자는 거예요? 음주죠. 그러니까 아수라장이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술을 마신 것 같아. 술 마셔서. 그러니까 술을 마셔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음주 테스트 해보자. 근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저는 어떤 말씀을 꼭 드릴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 국회는 뭡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만 지금 소외된 거예요. 정작 국민들은 이 법안의 내용이 뭔지도 모릅니다. 정말 난장판, 아수라장.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날벼락이에요. 왜냐면 이 법안 때문에 왜 이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난장판일까? 근데 내용은 몰라, 국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음주 테스트하자. 이런 정말 해프닝까지 나오는 건데 저는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이따가 여론조사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최고의 방송인 뉴스파이트 나와서 방송을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인지를 저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이해시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소외된 법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냥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내용 중에 선거 범죄에 한해서는 6일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올 연말까지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해준다더라. 그러면 그분이 묻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엔 선거 없어요? 거기에 제가 차마 답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법사위 전체, 오늘이죠, 정확히는. 오늘 새벽에 저 아수라장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도 저 모양인데 앞으로 본회의는 어떨지도 벌써부터 상상이 안 됩니다.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특권을 지키고 자기 정치에 이득만 된다면 여야 합의건 국민 약속이건 국회 선진화법이건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더 이상
휘둘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합의안이 본회의장에 올라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찬성해야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의 실세들을 위한 것입니까? 검찰 수사권이 빼앗기면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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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들이 은폐 시도 금수한 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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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금수한 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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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파이터 방송되기 조금 전에요. 뉴스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회의 처리를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시도를 할 것 같고 지금 각 당들이 비상 총대기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딱히 저지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언론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의석수뿐만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가능성이 필리버스터인데 이 무제한 토론 같은 경우도 국회법에 따라서 5분의 3 이상의 의원들이 이제 막을 수 있어서 이 24시간 이후에는 이제 민주당 그리고 친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이 합세하면 필리버스터도 빠른 시간 안에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실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의 명분해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박병선 의장이 정치적 약속을 지켜야 된다. 굉장히 강하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특별한 명분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게 정의당의 지지를 끌어낸 거예요. 합세를 끌어낸 거예요. 근데 물론 진중권 전 교수가 그의 평론이나 발언이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의당 지지를 다시 복귀를 선언한 진중권 전 교수는 정의당이 만약에 여기에 찬성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정의당 부담은 없을까요? 예, 그런데 지난주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당시에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중재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정의당이 이번 논의안에서 가장 강조했던 국회 사법특위 구성, 즉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더 해야 된다는 입장이 일단 반영이 된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국회의장 중재로서 여야 합의가 됐다는 점에 굉장히 또 어떤 의미를 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고민이 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의회에서 만든 합의안을 파기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서주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이 그래도 6석의 힘을 좀 보태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혜연 평론가님께서 지금 이제 여야 합의 파기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비난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아까 배종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내용을 몰라요. 이렇게 중차대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어떤 내용이 그냥 단순히 검찰이 힘이 강하니까 힘을 뺐는데요. 근데 힘을 뺏어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 로드맵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이거 여야 합의했던 거니까 무조건 밀어붙여도 돼.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그게 국회인가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체된 내용을 하는데 공청회 한번 안 열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단지 검찰이 힘이 세니까 힘을 뺀다. 이거밖에 몰라요, 지금. 이게 과연 맞는 상황인가? 그걸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진중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려가 되는 선거범죄 관련해서 이번 선거 6일 지방선거 공소시 완료 때까지는 선거범죄를 검찰이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래도 명분이 있으니까 통과는 시킨다는 입장이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이번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검찰의 힘을 빼면 앞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좋아집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주쯤 뒤에는 이제 취임을 하게 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될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상황, 이 상황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의도 정치권에서 조금 더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인의 입장은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실 시청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상황이고 여건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비롯한 여건은 통과 가능성이 한참 높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당선인의 얘기는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이거는 약간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 아마 민주당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저 봐, 결국 검찰총장 하다가 왔으니까 검찰공화국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분명히 생길 수 있고 이게 국민들에게 또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본심으로는 반대를 할지언정 겉으로 이게 내가 대놓고 반대를 하고 이건 나도 결사적으로 맡겠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이다 정도로 일단은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들려드린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은 아침 출근길에 했던 발언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붙일 요건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대통령 당선인께 보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생겼어요. 물론 실현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배종찬 소장님, 네. 글쎄요. 검수완박 이것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이는 방안을 대통령 당선인한테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한번 여론조사 돌려봤겠죠? 그렇죠. 어떤지. 지금 네. 발표되는 조사 결과도 저도 이게 이제 국민들이 그 내용을 다 완전히 알고 난 이후에 찬반은 어떨지 모릅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시기성, 왜 4월이 되느냐, 조급하다. 그다음에 내용성, 우린 잘 모르는데 더 설명해줘. 이게 이제 담겨 있는 여론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마 그래프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소개가 될 텐데 내용을 보면 반대가 높아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이 반대의 내용 중에서도 이 전체 내용과 관련된 검찰 수사권 폐지에 찬성과 반대도 특히 주목되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시기 부분입니다. 왜 꼭 4월이 되느냐?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임기 내에 네. 지금 숫자가 많을 때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통령은 헌법 제72조에 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 국민 투표권이 있거든요. 관련된 내용. 이게 국민투표법의 제1조항에서도 외교, 통일, 국방 관련된 내용인데 국민들에게 여론을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발표된 결과를 보면 안 봐도 비디오. 대체로 국민들은 반대 의견이 높을 것이니까 여론을 등에 업해서 이 부분을 좀 반전시키자. 이런 보관과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국민 투표가 실현될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장담 못해요. 그런데 국민 투표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자, 전혜연 평론가에게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은 여론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많다는 걸 일단 등에 업고 여론전도 좀 해보자는 그런 심사인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모든 법안을 국민들이 찬반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 그 권한을 부여해서 우리 대신 법안을 개정하거나 법안을 만드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안이 파기되면서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라는 점에서는 좀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국민투표로 가져가는 방안은 아마 일부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앞으로 그러면 첨예한 사안마다 국민투표로 가자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나눠져서 이게 본질은 사라지고 진영 간의 여론전, 장외투쟁 성격으로 갈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의회에서 국민의 뜻을 담은 것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합의안을 만들고 중재안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저는 인수위와 대통령 당선인의 메시지가 좀 일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수위에서 지난 주말에 국회 합의안 중재안 여야가 받아들였을 때 존중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충분히 감안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 국민들도 도대체 어떤 것인지 헷갈리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회의를 지금 5시 3분 27초 5시에 소집했으니까 아마 잠시 뒤에 열릴 것으로 보여요. 각 당이 의원들 비상총대기령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민주당 전원 참석할 것 같고 민주당은 여기에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합법적인 의사진행 발언 즉 필리버스터 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의장 즉 민주당 성향 물론 국회의장이 지금 탈당 무소속입니다만 민주당 성향의 국회의장 그리고 각 당 기본소득당 등등등 여기에다가 천군만마 정의당 의원까지 합치면 180석을 무난히 넘길 수 있어서 필리버스터도 저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린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중으로 글쎄요. 앞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법사위 전체 회의 몸싸움 같은 게 재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이 돼서 아마 통과될 것 같다. 예상컨대 6탄 저지보다는 국민의힘은 아마 상정이 되면 집단 퇴장해서 아마 여론전 국회 로텐더 홀딩에서 규탄 대회를 여는 여론전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먼저 해보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들 중엔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6.1 지방선거 코앞인데 여론상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는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이른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부담도 될 텐데 왜 이럴까? 근본적 질문을 가지실 것도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급하게 추진한다라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2012년, 2016년 대통령 공약을 보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왔기 때문에 그 일환의 그 어떤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지 갑자기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다 이제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일전에 또 검찰개혁이 한 차례 진행된 바도 있었고 이번에도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게 부패, 경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을 남겨놓는다는 거고 수사
수사 보안권도 지켜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급하게 추진되는 면은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제 자명한 사안에서 지금 통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5년 동안 또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절실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실제 입법을 해서 운영 결과가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부작용이 나오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서로 이렇게 강력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하고 부족하면 보완 입법을 하고 또 개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더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건설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국민이 이미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들이 부정적인 거는 맞는데 그 부정적인 여론 중에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이 지금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공직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 부분 이게 사실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좀 안 좋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질문을 바꿔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하면 또 찬성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성문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자, 이제 분위기는 상황은 본회의 상정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도 지난주 금요일날 중재안이 합의했던 상황인데 주말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앞서 표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 파기한 즉 근본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지금의 민주당 상황, 민주당의 입장을 거부할 명분도 많이 약화된 상황처럼 지금 기자들의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 그렇다면 자 오늘 검수완박, 물론 앞서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검수완박이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 정상화 법안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이 통과돼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늘 중요하게 언급했지만 당장 정치권의 변화 뭐가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뭐 오늘 뭐 어쨌건 통과되겠죠. 지금 뭐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합의안을 낸 걸 국민의힘에서 파기했는데 저걸 지금 뭐 소집 안 한다는 것도 명분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뭐 하나 변수라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할 때 정의당이 찬성 투표는 하겠지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종료하는 것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자들의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의당이 그걸 못하게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내부에서 분위기도.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변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손정혜 변호사님이 뭐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결국 1년, 법 통과되고 1년 지나면 다 박탈입니다. 그때 뭐 중수처가 설립이 될지 뭐가 설립이 될지 저희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또 6개월간 또 그에 대해서 고민들을 한다고 하시지만 앞으로는 사실 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기존의 검찰이 잘해왔던 수사를 어쨌건 이제 앞으로 점점점 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이에 대해서 대응이 정확하게 있는지 그게 이제 결국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국민들이 뭔가 피부로 느끼게 되면 그러면 이걸 이제 통과시켰던 민주당에게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고 말 그대로 이게 또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면 이걸 계속 반대했던 국민의힘에 굉장히 악영향이 미치겠죠. 그 부분을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있는지 저는 지금까지 검찰개혁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딱 들렸던 건 항상 정치 관련 수사였거든요. 그 수사 말고 특정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소위 말하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중에 뭐 방위 산업 수사나 무슨 중대재 그거 검찰을 수사 못하게 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수사를 잘하고 있는 검찰을 너네 그거 하지 마라고 할 이유가 있는지 일단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정치적인 수사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된다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된다면 대배심 제도 같은 것들 충분히 기소 대배심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제도를 어떻게든 조정해 나가면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아직도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답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는 본회의장 상황은 아마 뉴스파이터 시간에는 뭔가 결론 안 날 수도 있어요. 이어지는 뉴스와이드 그리고 종합뉴스 시간에 아마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그 시간에 여러분께 자세하게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기까지 상황만 전해드릴게요.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제 퇴임을
한 2주 남겨놨어요. 손석희 앵커와 특별대담 80분간 대담했던 거 어제 1탄, 그제 1탄, 어제 2탄 나왔는데 먼저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집무실을 옮기는 게 국가 이제 100년 대계인데 그 어디가 적진지 이런 거 두루 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게다가 지금 우리 이제 그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5월 10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특별대담 일부 시간에 나왔던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윤석열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 된 게 참 아이러니하다. 이 정도 발언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옥신각신 공방이 있었는데 지금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손정혜 변호사 느낌상이지만 작심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발언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이전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이제 포기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누구보다 이 청와대 이전 문제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이게 이제 너무나 급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각에 이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대의 명분이 있지만 그 절차가 매끄럽지 않고 자충우돌되고 또 장소를 바꾸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시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집권하는 대통령이니까 한번 믿고 한번 따르겠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국민이 이미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검수한박 너무 급하게 하고 국민 여론 생각도 안 한다. 왜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 문제라든가 이 국회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혼선이 있고 자충우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 전례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비판을 한다고 뼈답게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이 집무실 이전이 매끄럽고 아주 잘 안착되려면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외부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 이전하는 거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러면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적어도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기 이전의 2017년, 18년, 19년 요 기간 동안은 대단히 활발하게 현장을 다녔고 국민들과 현장에서 손잡고 사진도 찍고 퇴근하는 젊은이들하고 뭐 식사를 하거나 호프를 하거나 지상 상인들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구중궁궐 청와대 이런 이미지가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은 그것을 크게 그렇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구중궁궐 그것은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시대의 행태를 그대로 그냥 프레임으로 덮으신 것이죠. 구중궁궐 그거는 옛날 박근혜 정부 그 전 정부 보수 정권 때나 통용됐던 이미지지 나 때는 많이 해소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구중궁궐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공간적으로 너무 대통령이 비서진들과도 뚝 떨어져 있고 멀리 있어서 급한 상황이라던가 직접 소통이 필요한 시기에 잘 안 된다라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소리를 직접 경청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두 가지를 봐야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 이 구중궁궐에서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이던 시절에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수현 수석이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비서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비서진들하고 만날 때 1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반박을 한 것으로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는 해명이 이미 나왔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소통의 시스템 문제인데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영상도 많이 나왔는데 현장을 많이 다녔고요. 또 현 정부에서 도입한 시스템 중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어떤 도입하지 않았던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묻힐 뻔했던 아동폭력 사건이라던가 청와대에서 세세하게 신경 쓰지 못했던 약자들의 목소리가 좀 전달된 면도 있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이 그런 두 가지 측면에 주목을 해서 입장을 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탄과 달리 특별대담 2탄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핵심적으로 지금 의지를 보이고 추진하고 있는 집무실 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당선인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셨을 때 두 분 간에 그 집무실 이전에 대한 대화가 있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무실 이전에 관해서 광화문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외의 장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퇴임의 시점에 이르신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책무에 집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의 저 마지막 문장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나 열심히 잘해주세요. 뭐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세속적인 용어로 썼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지금 아까 뭐 손 변호사님이나 전현 평론가님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보통 지금 나왔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당 국회의원 발언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이 지금 뭐 집무실 이전 관련된 비판하고 막 하는 것들 그건 뭐 우리가 늘상 듣고 있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이제 곧 바로 퇴임하시고 다음 당선이 대통령이 이제 가는 이 연결고리 시점에서는 우려를 포할 수는 있지만 비판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나는 이런 정도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현재 당선인이 이런 우려를 깨끗이 쓸 수 있게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덕담을 건네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가만 들어보면 저도 1차, 2차 이 내용을 다 들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지적들, 뭐 부동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쪽에서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 전부 다. 아까 지금 청와대 구중궁궐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올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비판적인 노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아까 배현진 대변인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이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곳곳에서 1000개 올려 100개 올려식으로 지금 막 발언 요청이 쇄도하니까 또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우리 배 소장님 얘기 안 들어볼 수 없으니까 대신 짧게. 저희가 막 얘기할 게 많으니까 1분 드릴게 한번 시켜주세요. 예. 네네. 저는 이걸 정말 우리가 객관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소통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구정궁궐의 걸 못 느끼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임기 초반에 개인 소통 잘했고 말 그대로 뭐 셀카도 찍을 정도였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5년을 평가해 보면 정책 소통 잘 됐느냐 또 여야 소통 잘 됐느냐 그럴 때 나오는 비판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구정궁궐 문제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비판받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옮겨보자. 그래 그동안 문제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짧게만 추가를 하면
손정혜 변호사나 우리 전혜연 평론가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이전 것과 자꾸 비교를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봐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냐? 더불어민주당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검찰 수사권 관련 이야기를 때 이것만 이야기를 해야지 예전에 그러지 않았느냐? 이전에 그랬지 않냐? 이걸 평가하기 시작하면 저는 해답을 못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이렇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번 3구 대선의 결과를 놓고 사실 상당수 국민분들은 어느 후보를 지지했건 간에 우려한 대목이 뭐냐.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5년 내내 어떤 이슈가 터지기만 그게 크고 작든 간에 전부 찬반 나라가 정말 두 쪽 나지 않을까. 지금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문제 가지고 여기에 떠나는 2주 퇴임을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라서 이 일이 앞으로의 전국 경색이 더 심화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청자분들도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도 1분 드릴게요. 네네. 예, 그런데 인수위에서 문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무언가 나올 때마다 사사건건 이렇게 반론을 하니까 자꾸 신구 권력 신경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안보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이니까 저는 그것이 정당이 어느 소속이냐에 상관없이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 누구를 썼죠? 문모닝이라고 본인을 가장 비판했던 박지원 국정원장을 발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보나 국방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나에게 비판적이고 나에게 쓴소리를 했던 사람도 쓰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그냥 고언으로 듣고 넘기면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다 보니 자꾸 신구 권력 갈등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수위도 메시지를 낼 때 네. 고언은 고언대로 듣고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었고 우리는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이 향후 국정을 이끌 집단으로서의 좀 적절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어제 특별대담 2탄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저희가 주요 발언들을 쫙 뽑았어요. 일단 뭐가 있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비판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비판 중에 또 있어요. 집무실 이전 말고 또 있는데 일단 그 발언 들려드리고 쭉 이어가 볼게요.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선제 타격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뭐 아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대단히 거칠게 표현하는 뭐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 의장이나 뭐 이런 정도에서는 몰라도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그런 편이죠. 외교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빠르게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답게 대통령의 모드로 빨리 돌아가야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아마 느낌상 마음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그런 듯한 느낌의 발언을 어제 특별대담 2탄에서는 다 쏟아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관련 공약들 페이스북에 짧게 올리시고 있는데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공약인데 그러면 뭐 내가 선거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부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잘 알지 못한 채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그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의무죠. 그냥 새 당선인 측이 발언을 하니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다. 그것이 그런다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이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저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퇴임은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내가 그냥 어떤 현안에 대한 의견도 없이 다 마음에 담아둔 채 그냥 물러나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도 들립니다. 네, 그렇게도 들리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한 번 더 남았죠. 그 5년 동안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자면 정치를 해왔나 저는 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그리고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아까 동물국회, 동식물국회 뭐 보셨지만 굉장히 아이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난장판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정쟁 이거를 가속화한다, 더 보탰다 이런 측면보다는 아 맞다 우리 대통령이 5년 동안 이런 분이었고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시겠구나. 저는 조금 이런 정화 그런 시키는 시간도 됐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성가족부 폐지를 얘기를 해보면 이게 언제 생겼나를 생각해보면 1999년 2월에 이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또 그 남녀 차별로 인한 피해자를 규제한다는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2년 뒤에 2001년 1월에 이 바로 여성가족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22년 차, 만 21년을 넘기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에 말했죠. 이건 내 공약이었기 때문에 국민께 드린 약속이니까 지키겠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없애겠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나는 이제 물러나는 사람이니까 그냥 물러나겠다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러나는 입장이지만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정부 조직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다 있는데 혹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폐기하는 거라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이 사람의 또 현 정부의 의무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무실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야 이걸 떠나서 네. 사실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청와대 이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일단 그러면 들어가서 뭐 국방부 청사 다 준비된 다음에 그때 이전하면 안 될까? 그런데 마치 절대 하루라도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일단 빨리 3월부터 다 준비한 다음에 나는 5월 10일부터 거기 가서 하겠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표하고 물음표를 제기하는 국민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을 가진 국민의 목소리를 또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은 일부 국민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홍종선 기자님의 팬분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꼭 참았던 얘기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담 중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뭐 진한 아쉬움, 뭐 깊은 아쉬움, 뭐 그런 게 좀 느껴지는 대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왜곡된 프레임이 이제 작동했던 것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 오히려 권한이 있는데 왜 행사 안 하지? 그런데 무슨 제왕입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 대단히 서민적이고 소탈한 대통령이었죠. 이 대통령의 권한이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딱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권한들이긴 하지만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딱 법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저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뭔가 진짜 뭐 아쉬움 정도도 아니고 뭔가 진짜 막 가슴에 담아뒀던 걸 꺼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요. 그러면 역대 정부가 왜 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에서 못 벗어난 겁니까, 배 소장님? 태도와 이미지죠.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는 주어진 헌법 내에서 최소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에게 누군가가 다 물어보면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래요. 내일도 더 열심히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해야지. 정말 임기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대부분 다 합니다. 대통령들은. 그런데 국민들의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까지 높은 지지를 보이면서 응어러진 그 상황 자체, 그 마음을 또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세 가지입니다. 결국 대통령을 평가할 때는 이념, 정책,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념적으로 좀 더 중도적으로 심지어는 보수까지 껴안는다면 제왕이 아닌데 절대 아니야. 정책도 보면 정책 소통을 좀 더 잘한다면 남북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고 평화 우선을 해야 되겠지만 비핵화를 주장하는 보수 정당하고도 좀 더 이야기를 또 지혜를 맞댈 수 있다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저 사람 너무 보수인데 저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볼까? 이렇게 되면 누구도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데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판단할 때 또 청와대 참모진이 판단할 때는 아이고 우리 대통령 밤잠 모르고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말 소탈한 서민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기대치는 워낙 높으니까 그 기대치를 최대한 맞추려는 노력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죠. 백성문 변호사님, 물론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 같은 걸 많이 분산시키고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헌법적으로. 그런데 굳이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책임장관제 또는 당의 역할 보장해주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네 글자가 또 만기칠남. 요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대통령이 다 챙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한번 떠올려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뭔가를 만들 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세세하게 혼자 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팬덤이 강한 정치인입니다. 근데 좀 이런 느낌이죠. 전체 국민보단 이 팬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들을 보고 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받았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야 그게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막 저한테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그 결과로 된 것이 전 이번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든 대통령 다 억울하십니다. 대통령 임기 마치면 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해왔는데 근데 비판하는 목소리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고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긴 합니다만 아까 전 배 소장님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좀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대통령이어야 사실 좀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런 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이제 앞으로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이 된다면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좀 국민들도 바라볼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퇴임 후에는 잊힌 사람,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어제 특별대담 2부에서는 혹시 다른 입장을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임 이후의 계획은 없는 것이 계획입니다. 뭐 우선은 지금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제 완전히 막 방전된 배터리 같은 그런 그 느낌이어서 뭔가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책이나 읽겠죠. 시골 생활하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게 텃밭 팔아야 뭐 마당에서 잡풀 뽑으랴 뭐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바쁘게 살고 또 주변에 산책하고 뭐 그동안 가보고 싶은 곳에 못 가봤으니까 부부가 함께 가보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냥 뭐 덤덤하게 살려고. 자, 뭔가 퇴임 후에 어떻게 살지도 궁금한데 손정희 변호사님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잊힌 사람으로 잊힌 삶을 살고 싶다. 여러 차례 이제 퇴임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관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걸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전례를 보면 사실은 전직 대통령들이 정치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그 측근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전례는 좀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좀 피로감이 있거나 또 정치적으로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있었는데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시골에서 농사짓고 강아지들이랑 어울리는 삶을 좋아하셨거든요. 네. 이제 임기 마무리 잘 하시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정치와 상관없이 속세와 상관없이 사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아픈 기억들이 많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억 없이 잊혀지기를 바라고 또 본인도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뭐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사람들은 뭐 여러 명 있겠죠. 손에 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 사람도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탁현민 의전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잊힌 삶에 대해서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지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발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퇴임 후에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단은 저 얘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여쭤보고 홍종선 기자님 퇴임 후에 잊히고 싶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 국민들이 이건 나의 그걸로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배우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마지막쯤에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은지 꼭 묻거든요.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공이란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시기에 집권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 국격의 존엄, 이 국가 안위가 굉장히 그 자체가 위기를 맞았던 시기.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로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이 됐었죠.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는 또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주어진 위기들을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데 일조한 그러한 어떤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기억됐으면 최고의 영광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자 대담자로 나선 손석희 아나운서가 북악산과 인왕산을 개방한 대통령이기도 하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탁현민 의전 비서관의 라디오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조용히 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일단 전혜연 평론가께 여쭤볼게요. 물론 라디오 인터뷰 도중에 이제 진행자랑 같이 웃기는 했습니다만 퇴임 후에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어버릴 거라는 건 약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물지 않아, 무서워하지 마라는 표현을 약간 좀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우리가 돌아보면 검찰 수사 여부 또 선거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그 소환해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작용을 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상처만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해석인데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일부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을 등에 업고 본인을 홍보하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거꾸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실패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정치인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는 지방 일꾼을 뽑는 것이고요. 결국 앞으로의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각 지역의 단체장들이 4년 동안 그 지역 지자체의 행정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좀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는 측면에 대해서 경계하는 발언을 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백성원 변호사님께도 이거 여쭤볼게요. 듣기에 따라서는 탁현민 의전 비서관의 마지막까지 뭐 이제 기자들이 이제 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청와대 남는 사람을 순장조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이게 이 발언이 듣기에 따라서는 글쎄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혜연 평론가하고 생각이 아예 좀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퇴임 후에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탁현민 비서관 입장에서 정치 보복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딱 그 메시지로 들렸거든요. 물론 진행자와 좀 웃으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건드리면 내가 확 물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약간 웃으면서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나서는 정말 평온하게 잊혀진 삶을 잘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혹여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혹여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건 역시 또 전직 대통령도 똑같이 법에 같은 동일한 잣대에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무조건 건드리면 물어버릴 거야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편안하게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에서 끝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요. 충정으로 이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논란 증폭하지 않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날짜 다가오고 있고 취임식을 어떻게 한다 구체적 일정까지 발표됐죠. 그런데 취임식을 두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들은 네.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초호화 혈세 잔치로 마치 왕 즉위식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왕 즉위식이래요? SNS를 통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민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10일이 취임식인가 했더니 결혼식이나 의논식 또는 결혼 기념식인가 보다. 신라 호텔에서 외빈 만찬을 하는 걸 보니 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옛날에 누구 결혼식인가 한번 가본 적 기억은 있다. 좀 비싸 보이긴 했지만 근데 이번 반값은 누가 내냐 이렇게 이제 질타하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조호섭 대변인 같은 경우는 초청 인원이 4만 1,000명으로 확정됐고 의전 차량은 558대가 투입돼서 외빈 초청 만찬은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추진된다.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놔두고 굳이 국민 열세를 쏟아부어 고급 호텔에서 초호화 만찬을 연다. 초호화 만찬이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호화. 그러면서 민주당은 늘 말하지만 앞에 수식을 붙여요.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왜 딴 데서 해서 저렇게 혈세를 많이 투입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취임식, 저런 돈 많이 드는 취임식 반대한다 이런 글도 막 올라오고 있대요. 영빈관 놔두고 왜 차량, 그것도 의전 차량, 고급 의전 차량 세단 558대 동원해서 호텔에서 만찬하냐 그런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많은 분들도 동의는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선 초호화 취임식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한 2년째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들은 좀 허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대통령 취임 행사는 법에 정해진 국가 행사인데다가 외국 정상들이 또는 외빈들이 참석하는 만찬을 또 포장마차 하나 또는 텐트쇼로 갈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건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청와대 영빈관을 사더라도 호텔 외식 업체가 와가지고 음식을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렇게 인터뷰를 했는데도 논란이 계속되니까 박주선 위원장이 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던 걸까요? 이런 얘기까지, 즉 비용까지 아예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감안해 보니까 호텔 영빈관에서 직접 만찬을 하는 경우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50만 원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큰 비용을 발생해가지고 화로운 호텔 영빈관에서 국민이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만찬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주장이고 정치 공세입니다. 이미 2021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2020년 5월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33억 1,800만 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혈세 낭비 우는 초호화 취임식 만찬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시청자분들은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민주당 얘기 들어보면 돈 엄청 쏟아붓는 초호화 취임식이라는데 지금 박주선 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50만 원 더 들어간다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럽니다. 일단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역대 대통령 취임식을 쭉 보면 계속 비용이 늘어납니다. 계속 비용이 늘어나요. 그리고 뭐 저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 취임 행사 자체가 없었고 딱히 이제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좀 그렇나요? 그때는 이제 뭐 그 간소하게 좀 롯데대로 해서 네네. 이번에 이제 뭐 협의해서 이제 국회는 취임식 예산 자체를 다 정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호텔 영빈관에서 하든 아니면 뭐 청와대에서 해서 이제 소위 와서 출장 와서 조율을 하든 비용 차이 크게 안 나는데 이거는 너무 정치 공세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 그 부분도 충분히 수긍은 가능하지만 네네. 좀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정해졌어도 좀 더 간소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산 이렇게 정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아픔을 감안해서 우린 이렇게 조금 더 간소하고 소박하게 취임 행사를 정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듭니다. 배 소장님.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판, 민주당의 특히 민주당 쪽에만 좀 국한해서 보면 민주당의 이 부분 비판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왜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거기에 방점이 있는 듯해요. 청와대에서 해도 비용은 발생해요. 왜냐면 청와대에서 한다고 해서 참석자들이 집에서 음식 싸우는 건 아닐 테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초호화라는 이른바 표현을 쓰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론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영빈관에서 청와대 영빈관으로 가면 청와대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개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하는데 그러면 청와대 본관 집무실 이용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 이야기하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 이야기할 때 제왕적 대통령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공식 만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인근의 햄버거 가게에서 대담을 합니다. 자, 여론 공감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에 만찬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저 만찬 안 합니다. 외국 기빈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지지율 15%포인트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국민 소통의 여론 공감 하고 안 하고 그보다도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목소리를 담아서 결정하는 그 과정과 모습을 더 바라는 것이겠죠. 전혜연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뭐 국회 출입 오래 하셨으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취임식 장소는 국회 앞마당이긴 했어요. 이번에도 국회 앞마당에서 하되 청와대에서 안 하니까 이제 호텔을 빌려서 만찬한다는 건데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 때는 비판이 없었어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니까? 당시에는 비용이나 이런 것에서 큰 논란이 일지 않았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백성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코로나19 국면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좀 고려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정서상 멀쩡한 곳을 놔두고 호텔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약간 반감을 갖는 여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공직자가 아이가 아파서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웠다라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골프 치러 갔다는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나라는 정서상으로 분명히 다르니까요.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몇 년 전에 자치단체장들이 취임식을 취소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행정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어려운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요. 이 목소리조차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당선인 측이 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